탄수화물은 무조건 다이어트의 적이 아닌가요? 제가 탄수화물 섭취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게 되면은 옥살아세트산이 분비가 안 되고 만들어지질 않고, 그러다 보면은 TCA 회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안 먹는 만큼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만 챙겨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샐러드를 많이 안 드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그 중간 아미노산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문제는 얘가 쌓이게 되면은 치매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출혈이나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EBM센터 허준호 소장이라고 합니다. 비만 다이어트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하신 점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질문별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다이어트의 적이 아닌가요? 당연히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부터 줄이고 일단 시작을 하시는데, 물론 초기에 줄이면은 먹는 양이 좀 줄어드니까 약간 굶는 상태가 되니까 초반은 좀 빠질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체중이 정체가 되고, 그게 지나서 포기를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저희가 탄수화물 섭취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 과정 중에서 TCA 회로라고 있어요.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복잡한 것 중에서 옥살아세트산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 얘가 잘 있어야지 이 TCA 회로가 잘 돌면서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를 써야지 몸에서 이제 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건데, 이 옥살아세트산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게 되면은 옥살아세트산이 분비가 안 되고 만들어지질 않고, 그러다 보면은 TCA 회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안 돌아간다는 거는 대사가 엉키게 되는 거죠. 안 먹는 만큼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만 먹으면 살이 안 찐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단백질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보다 좀 덜 찌는 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단백질도 먹었을 때 탄수화물보다 이제 포도당을 조금 덜 올린다 뿐이지, 전체적으로 올리는 총량은 비슷하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었을 때 살이 안 찔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단백질도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탄수화물 안 먹고 단백질만 먹게 되면은, 단백질만 챙겨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샐러드를 많이 안 드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그 중간 아미노산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문제는 얘가 쌓이게 되면은 치매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출혈이나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다시 시스테인이든 무해한 물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비타민 B6, B9, 어떤 비타민 B군들이고요. 걔네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결국 샐러드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먹는 것도 좋지만 드실 때는 꼭 샐러드를 같이 드셔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EBM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맞는, 그러니까 내 몸에 잘 쓰이는, 나의 유전자 타입에 맞는 단백질을 드셔야지 신장, 간에 부담 없이 잘 건강하게 체중 감량도 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녁만 안 먹으면 살 빠지죠? 저녁을 안 드셔서 살이 빠질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아침, 점심을 잘 드시고 저녁을 안 드셔야지만이 살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흔히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그게 아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잘 드시고 저녁을 안 드시고 다음날 아침 드시면은 그게 보통 12시간,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녁을 안 드시면은 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강조를 하지만 아침, 점심을 잘 드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간식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아침, 점심을 잘 먹는다의 의미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을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채소를 한 40%, 50% 정도, 그리고 탄수화물을 한 20%, 그 다음에 단백질을 30% 정도 섭취를 하는 그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음식,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일단은 좀 권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만 하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죠? 약간 희망사항이신 것 같은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러닝을 1시간 한다라고 쳤을 때,
소비되는 칼로리는, 물론 저희가 이제 칼로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호르몬, 대사 효율이 높아져야지 체중이 빠지는 거긴 하지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칼로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산소 운동을 1시간 했을 때 칼로리 소비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500에서 한 700칼로리가 됩니다. 적게는 400kcal도 있을 거고요. 400, 500kcal를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서 소비를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샌드위치나 혹은 라면이나 조금 배부르게 먹으면은 칼로리 섭취는 400, 500은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만 하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죠 라기보다는 운동을 하시면서 식사도 잘 조절을 해야지 이제 칼로리의 균형이 맞게끔 되면서 체중이 빠지거나 혹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하게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로리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내가 평상시보다 식사를, 그러니까 소화가 잘 돼서, 그리고 식욕이 올라가서 더 많이 드신다라고 하는데, 체중 인바디를 됐을 때는 체지방이 비슷하거나 혹은 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식사량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식사를 어떻게 드시는지, 또 어떤 시간대에 드시는지, 그리고 속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그걸 잘 하시면은 식사량이 조금 많아도 체중은 생각보다 잘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굶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굶으면 살이 빠집니다. 근데 그 빠지는 게 저희가 희망하는 체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탄수화물을 먼저 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단백질을 쓰고, 단백질이라고 하면 근육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빠지고 마지막에 체지방이 빠지게 되는데, 체지방이 빠지게 될 때쯤 되면은 너무 배가 고파지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굶어서 빼는 거는 체중 자체는 빠지겠지만 건강하게 살을 빼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식이섬유소 많은 음식이면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죠. 이 부분도 식이섬유소가 많이 안 들어있는 음식만 드시면 살이 안 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드시지만 생각보다 식이섬유소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샐러드를 드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물론 샐러드가 메인이지만 하다못해 거기 들어가는 소스들,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크랜베리나 블루베리 같은 말린 견과류들, 그런 것들이 꽤나 그 칼로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식이섬유소만 먹으면 살이 안 찌죠가 그 자체는 맞지만, 실제로 하시다 보면은 식이섬유소만 많이 먹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샐러드를 한 그릇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씻는 것도 오래 걸리고요. 조금 이제 퍽퍽하기도 하고 이제 뾰족뾰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흰밥을 드시는 것만큼의 속도로 많이 드실 수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소를 정말 잘 드신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갈 거고, 많이 안 들어가도 포만감이 금방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중은 조절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식이섬유소라고 하면은 물론 샐러드, 채소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과일에도 뭐 껍질에 좀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채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잡곡, 곡류, 그러니까 현미든 보리든 뭐 귀리든 도정하지 않은 그런 잡곡류에도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간격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끼에 몰아서 드시기보다는 가능하면 식사 간격을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식사를 하고 또 소화가 되고 쉬는 타이밍이 진짜 내 몸이 또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유지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상담하다 보면은 M타입 분들은 밀가루를 드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밀가루를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지는 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S타입 분들은 오히려 밥 대신에 국수나 칼국수나 이런 밀가루 종류를 잘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밀가루 마음껏 먹어도 살 빠집니다. 그리고 설탕 즐겨 먹어도 당뇨 안 올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저희 관점에서 보면은 맞는 말이니까요. 저는 오히려 아침에 밥을 못 먹을 때는 집에서 우유에다가 코코아 분말, 현미 단백질, 유천 단백질, 그리고 설탕 한 스쿱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쉐이크를 사서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혈당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설탕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밀가루가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누가 먹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저트도 건강하게 만들기만 하면은 정말 마음 편하게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나이대별로 봤을 때 권장할 만한 운동이라기보다는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서 뭐 연세가 있으신 50, 60대이시면서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걷는 것부터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건 익숙해지시면은 조금 빠르게 걷기 하시면서 대사 효율 높아지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가지고 보통 뭐 칼로리 소비하려고 뭔가 근력 운동에다 뭐다 말씀을 하시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물론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다시 달리기를 하거나 근력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몸에 부담 없이 부상 없이 하실 수가 있지만, 갑자기 50년 60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살을 빼겠다라고 운동을 하시면은 다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걷기부터 해서 빠르게 걷기,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은 맨몸 스쿼트든 하다못해 뭐 팔굽혀펴기든 푸시업이든 철봉 매달리기든 그런 걸로만 하셔도, 일단 근력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것만 해도 초기에는 근력이 꽤나 붙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만 해도 근력이 좀 붙으면서 뭐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충분할 거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은, 혹은 뭐 취미생활 뭐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수영이든 뭐 클라이밍이든 등산이든 관심 있는 게 있으시면은 그걸로 기본 하시면 되고요. 더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헬스장에 가셔서 운동을 하시거나, 조금 더 관리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뭐 PT도 등록하셔가지고 자세를 배워보시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벌크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요. 건강을 떠나서 그냥 목적만 놓고 보면은 바디 프로필을 찍고 하는 분들은 그게 처음에 벌크업 하는 과정이냐 아니면 이제 커팅하는 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새끼를 드시고 그 사이사이에 간식을 드시는 이유가,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지 우리 몸은 이화작용이 아니라 동화작용이 유지가 돼요. 동화작용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살을 빼지 않고 체지방을 축적을 하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동화작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근손실을 얻게 하려고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그 사이에도 간식을 드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뭐 몸집을 키우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 방법이 맞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계속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60kg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몸을 좀 키우려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 사이사이 간식을 먹기도 하다가 좀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차라리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조금 더 챙겨 먹자, 그렇게 먹으니까 체중도 조금 올라가고 좀 부담도 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좋은 탄수화물, 안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복합 탄수화물이 당연히 몸에 좋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요. 조금 더 EBM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제된 탄수화물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흰 밥도 정제된 탄수화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밥도 이 현미를 도정을 해서 많이 깎고 안에만 남은 게 흰 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흰 밥도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굳이 타입으로 나누면은 M타입 분들은 흰쌀밥 마음껏 드셔도 나름 괜찮고요. 과거 어떤 사례를 봤을 때도 S타입 분들은 오히려 맞는 분들은 밀가루 음식을 드셔도 체중 감량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오히려 잘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정제된 탄수화물이 안 좋고,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이 좋다라는 것들이,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이제 딥하게 내려가다 보면은 그 음식도 나한테 맞는 음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상식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소화를 잘 시켜야지 장에서 에너지로 잘 쓸 수 있고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잘 들어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M타입 분들은 무가 소화 촉진제 디아스타제가 들어있는 소화효소이기 때문에 무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반대로 S타입 분들은 양배추 같은 것들이 이제 소화효소 비타민 K, 비타민 U라고 하는 소화제가 들어있는 게 양배추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드시면 소화가 조금 원활해지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M타입은 무, S타입은 양배추 기억하셔서, 내가 평소에 소화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좀 타입에 맞게끔 챙겨 드시면서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면은 나머지도 하나하나 원래 자리를 찾아갈 거거든요. 나한테 맞는 재료를 적절하게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칼로리를 가지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뭐 1500칼로리를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총량만 유지를 하면은 체중이 빠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총량도 총량이지만 얘를 어떻게 나눠서 먹는지, 그리고 같은 칼로리여도 그 칼로리를 구성하고 있는 식품군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1500kcal라고 해도 하다못해 흰 밥이랑 일반적인 한식에서 드시는 그런 종류로 해서 1500kcal, 그리고 뭐 패스트푸드 세트 하나 먹으면 그게 700, 800kcal 될 거예요. 를 패스트푸드로 두 끼 먹으면서 1500칼로리 맞추는 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전자가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 자체만 놓고 보기에는 뭘 해야 될 게 더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칼로리는 신경을 조금 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살이 빠질수록 대사도 좋아지겠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앞뒤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빠져가지고 대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살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빠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살을 일부러 굶고 운동만 열심히 하고 먹는 양을 줄여서 뺀다라고 하면은 체중은 빠지겠지만 대사율도 같이 줄어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체중을 빼는 것은 일단 나중 문제고요. 일단 대사 효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얘가 높아지면은 체중은 그냥 알아서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사 효율이 물론 기초대사량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봤을 때 인바디에서 너의 기초대사량은 이 정도일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주는 건데, 그거는 물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대사율은 그 기초 대사율도 포함이 되지만 실제로 대사율은 내 몸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기초 대사율이 정확하게 딱 매칭된다라고 좀 보기가 어려워요.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느는 건 내 의지가 약해서죠. 물론 의지도 포함은 됩니다. 다만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고 의지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우리 몸 자체 내에서 작용되고 있는 호르몬 대사, 이게 가장 커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호르몬 대사가 잡힐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준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게 보통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한 달 정도만 하셔도 식사 생활 습관은 꽤나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하시지만 정말 못해도 한 달,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식사 생활 바꿔보시면은 꽤나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체지방이 한 달 사이에 1kg가 빠지면은 또 그걸 보고서라도 다음 달에 더 빠지겠지라는 그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한 달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체중만 줄면 다이어트 성공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인바디를 재서 체중, 체지방량, 근육량을 다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보통 인바디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단순히 집에서 체중계를 재고 나서 판단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kg였던 사람이 45kg 됐다 라고 하면은 체중상으로는 빠진 거기 때문에 성공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인바디를 재보시면은 그 체지방보다 골격근량이 더 많이 빠져가지고도 체중은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만 가지고는 성공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른 비만도 생각보다 복부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체중, 인바디, 허리둘레로 봤을 때는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인바디고요. 두 번째는 차라리 복부 둘레, 그러니까 눈바디라고 하죠. 그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체중이에요. 체중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한 달 하시면서 집에서 체중은 전날에 많이 먹거나 화장실을 하루 이틀 못 가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해도 체중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변동폭이 적은 체지방량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오셔가지고 인바디를 측정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집에서 눈바디로라도 허리들을 재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보통 이제 배꼽 기준으로 하는데 사람마다 당연히 재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딱 기억하실 거는 그냥 내가 처음 잰 곳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도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은 없고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찌게 되는 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 요인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내가 평상시 어떤 식사 습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긴장하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만큼 소화효소가 분비가 좀 덜 될 거예요. 긴장하면은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은 더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어쨌든 그 교감, 부교감 신경이 밸런스를 봤을 때 소화가 잘 되려면은 교감보다 부교감이 조금 더 높아야 돼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거나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은 부교감보다 교감이 항진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소화효소가 조금 덜 분비가 되고 분비가 되더라도 기능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건 잘 먹는데 이제 소화도 안 될 수도 있고 소화는 문제가 없는데 생각보다 내 몸에서 잘 쓰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앓고 계시는 증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좋아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제 매달 방문하시면서 뭐 혈액 검사든 검사를 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것도 맞는데 내가 몸이 좋아지고 있는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이 감소하는지예요. 그리고 체중도 체중 자체가 아니라 체지방량이랑 골격근량 그리고 복부 지방률 그리고 내장 지방 이런 수치까지 보면서 얘네가 줄어들고 있으면은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시면서 사람에 따라서 뭐 호전 반응도 있기 때문에 뭐 가스가 많이 나오시는 분 그리고 좀 두드러기가 올라오시는 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2주 한 달 지나면 대부분 호전이 되실 거고 내가 체지방량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지 정체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혹은 못하고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BM을 실천하면서 치료를 시작하면서 살이 빠지는 이유, 그래서 살이 빠지는 이유라기보다는 오셨을 때 체중이 원래 내 몸무게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보통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 생각이 바뀌는데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살을 빼려고 어떻게든 그 표준 체중보다 마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분명 인바디상으로는 원래 체중보다 플러스 10%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원래 60kg가 정상인데 65, 70, 75가 돼도 비만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왜 체중이 빠지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호르몬의 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게 원래 내 몸무게가 아니었고 나의 원래 몸무게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 정상 체중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